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이 과연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오랜 철학사의 주제이면서도 동시에 영화 매트릭스, 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같은 대중문화나 고전 철학 속 다양한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인생의 의미를 둘러싼 인간의 본원적 물음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지를 폭넓게 살펴본다. 영화 매트릭스와 플라톤의 동굴. 영화 매트릭스는 1999년 당시 대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 세상이 사실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에 불과하다는 급진적 설정을 제시한다. 주인공 너는 진짜 세계가 아니라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인간이 사육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 허상을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실제 삶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가상세계에 머무르느니 불완전해도 진짜 세계에서 스스로 삶을 결정하겠다는 선택이 이 영화의 핵심 주제다. 한편 이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라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의 대사는 플라톤이 2400년 전 국가 7권에서 말한 동굴의 비유를 떠올리게 한다. 평생을 지하 동굴에 묶여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풀려나 동굴 밖에 참된 햇빛과 실제 사물을 경험하지만 동굴 안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감각적 세계만을 진실로 여기지 말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 진정한 본성에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매트릭스나 동굴의 비유 모두 인간이 체험하는 세계가 진짜인지 혹은 허상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참된 삶과 자유로운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가상세계가 완벽한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그 안에 영원히 머무는 삶을 우리는 진정으로 원할까? 예를 들어 매트릭스 속에서 원하는 삶, 원하는 성취를 무한히 얻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이 내가 진짜로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면 곧 권태와 무의미가 찾아온다.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평생 행복만이 이어지는 삶은 지상의 지옥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이는 고통이나 실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승리가 과연 가치가 있을지 의문을 던진다. 즉, 행복 자체보다도 그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고 성취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행복의 기초는 자기 의지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데 있다 고하여 진정한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실천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인생의 의미는 결국 자기 결정권과 맞닿아 있다. 누군가 대신 만들어준 파라다이스는 그저 잠깐의 환상일 뿐, 내 삶을 오롯이 내가 주도했다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허무함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는 가상현실이든 현실 세계든 마찬가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와 의미를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 다만 인생의 의미라는 구체적 표현은 없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철학의 출발점이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신이 세계와 인생에 이미 의미를 부여했다고 여겼기에 인간은 그 정해진 의미를 인식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선언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의 주체로 삼기 시작하면서 신이 부여한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본격화되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칸트, 루소, 벤담, 헤겔 등을 거치며 이 주제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정작 이 대철학자들의 체계적인 이론 안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인가 라는 구체적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 이후 아르투르 쇼펜하워, 세렌 키에르케고르,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니스, 프로이트 등이 제각각 인간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해명하려 시도했다. 쇼펜하워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부정하며 인간이란 의지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니체와 프로이트도 건강한 인간은 굳이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는다며 그 물음 자체가 약함의 증거라고 나를 세우기도 했다. 반면 니체는 음악 예술을 통해, 프로이트는 사랑과 일을 통해 삶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20세기에 접어들어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인생의 의미라는 질문이 사실상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질문 자체를 논리적으로 검증할 길이 없어 명확한 답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존주의자장 폴 사르트르는 세계 전체에는 본래 의미가 없기에 인간 각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의미를 창조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터 싱어는 개인의 의미 추구보다는 공동체의 선행을 늘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대 뇌과학은 인간의 뇌 구조와 인지 과정을 상당 부분 밝혔지만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과학적으로 측정하거나 지도처럼 그려낼 방법은 없다. 의미란 자연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적 사회적 삶을 통해 구성해내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유한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피할 수 없다. 이때의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변은 완전히 개인적일 수도 혹은 공동체를 배려하는 방향일 수도 있다. 인생 전체가 단 하나의 불변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것은 현실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단계에 이르고 그때그때 중시하는 가치나 목표가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고민하고 중년에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본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의미는 하나의 고정된 해답이라기보다 각 개인이 자기 삶의 맥락 속에서 꾸준히 조정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에 가깝다. 사람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그 답도 유동적이다. 루이스 캐럴이나 애슐리 브릴리언트 같은 작가들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니 수고롭지 않아 좋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단 하나의 의미가 있느니 차라리 무의미가 낫다고 풍자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너무 엄숙하게만 여기지 말고 유연하고 즐거운 시각으로 접근하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영국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썬은 영화 몬티 파이튼의 삶의 의미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피하고 좋은 책을 읽고 가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정도가 인생의 의미라고 익살스럽게 말한다. 겉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지만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의미에 대한 이보다 더 훌륭한 요약도 드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라는 물음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며 그 삶을 어떻게 직접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는가? 라는 주체적 성찰과 맞물려 있다. 의미는 부여받는 것도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원하는 모습과 가치를 찾아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은 스스로 의미를 획득해 간다. 이처럼 인간만의 질문을 던지고 각자가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려 분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일 것이다. 인생의 의미? 당신은 왜 사는가?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었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은 각각 자신들만의 태도와 방법으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본격적으로 대성황을 이룬 것은 19세기 중반이었다. 임마누엘 칸트의 경우에 인생의 의미는 자신의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의미 규정은 상당히 무미건조한 것이었다. 장 자크 루소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에게 본원적으로 주어진 천성에 따라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삶의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었고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실천에 옮기지 말아야 하였다. 제러미 벤담은 자기 자신 및 여타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가장 큰 쾌락을 제공해주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칸트, 피이테 그리고 헤겔과 같은 대철학자들은 철학사에서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대작들을 남겼고 이들의 후예들은 이러한 업적들 앞에서 어깨를 추스르는 것 이외에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철학이 인간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일반적인 원칙을 밝혀놓은 적은 일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쇠렌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루트비 포이어바흐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까지 포함한다면 칼 마르크스까지 각각 자신의 방식을 이용하여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답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강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인간은 의지의 지배를 받는 노예이기 때문에 욕구의 완전한 충족이나 내면적인 만족은 불가능하고 인간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은 음악이라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사상도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것 그 자체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허약함에 대한 징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건강한 인간이라면 보다 나은 인생의 의미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음악 또는 사랑과 일이었다. 에른스트 마흐의 경우에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자아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졌다. 나비의 자아는 애벌레와 더 이상 같지 않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성인의 자아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국면에 동일한 의미를 적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감정이고 이는 인생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20세기의 중요한 철학자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은 이를 답변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될 지경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심장한 예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다. 그의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은 부질없는 것을 학문이라는 미명으로 다루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질문의 성격상 긍정적인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의견이었다. 오랜 고심 끝에 삶의 의미가 명확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작 이러한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와는 달리 행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는 데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 세계는 전체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독자적으로 주어진 의미를 실현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자유의지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 사르트르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미완성품으로 이 세상에 와서 지속적으로 완성을 추구하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었다. 피터 싱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실현을 통한 의미 추구는 많건 적건 간에 비사회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의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선행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여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매 시간 그리고 매 초마다 우리가 소멸하는 순간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은 달갑지 않지만 우리의 내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수많은 고인류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구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의미에 대한 질문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징표이고 인간의 다른 인식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삶의 의미는 자기에게 독자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신에게 고유한 삶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인생은 특정한 하나의 의미만을 지녀야 하는 것일까? 단 하나의 유일한 의미에 대한 욕구도 따지고 보면 매우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 인생의 의미를 왜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탐구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인생의 의미 그 자체를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방법론을 두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영석한 시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묘사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작가 루이스 캐럴에 의하면 아무런 의미가 인생에 없다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고 따라서 엄청난 수고를 절약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일이 없다. 인생이 단 하나의 특정한 의미를 지녔다는 견해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관념이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변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객관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인생의 목표를 찾는 반면에 중년기의 인간들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먼저 묻게 된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된다.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이제 인식의 요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다. 철학적인 고민이 이제 심리학적인 결산으로 변화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정당화가 먼저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취감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서 나를 기쁘게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